안녕하세요.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생각을 통통 키워주는 통통 선생님이에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유물과 유적을 찾아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현장으로 떠나볼 거예요. 수천 년,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온 유물과 유적이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 무척 기대되죠? 오늘은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섬, 강화도로 떠나볼 거예요. 다 함께 출발해 볼까요? 강화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라고 추정돼요. 이렇게 오래전부터 강화도에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강화도가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뜻이겠죠? 강화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에요. 먼 옛날 사람들은 주로 식량이나 식수를 구하기 쉬운 강가나 바닷가에서 생활했어요. 게다가 강화도는 밀물과 썰물의 차가 커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어요. 이러한 갯벌 역시 식량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조건이었어요.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되는 강화도의 역사는 신석기, 청동기, 고조선 시대를 지나 삼국시대, 고려, 조선, 근대까지 우리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면서 흘러가요. 특히 몽골의 침입이 있었던 고려시대에는 임시 수도로 지정되어 39년 동안 나라의 중심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강화도에 왕실의 귀중한 책을 보관하는 외교장갑과 중요한 군사시설을 설치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사에서 강화도가 이토록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화도의 지형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해요. 강화도는 예성강, 임진강, 한강이 서해로 흘러들어가는 지점에 위치한 섬이에요. 이 세 개의 강은 모두 한반도의 중심을 흐르는 강이에요. 그래서 이 강들은 고려의 수도 개경과 조선의 수도 한양이 있었던 한반도의 중심으로 드나드는 길목 역할을 했어요. 강화도의 지형을 나타낸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해안가에 무엇이 보이나요? 꽃게와 조개 그림이 보이죠? 강화도의 해안가는 그림처럼 갯벌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갯벌은 식량을 공급해 주기도 했지만 적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기능도 했어요. 또 강화도와 경기도 김포 사이에 있는 강화해협은 좁고 물살이 거센 곳이에요. 염하라고도 불리는 이 해협은 물살이 거셀 뿐만 아니라 밀물과 썰물일 때 해수면의 높이가 크게 달라지고 물길의 방향 또한 바뀌는 곳이에요. 몽골의 침입을 받은 고려가 강화도를 임시 수도로 정한 이유도 이곳에 변화무쌍한 물살과 넓게 펼쳐진 갯벌이 적의 침입을 막아주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강화도는 우리 역사에서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었기 때문에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문화유적이 섬 전체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강화도를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는 강화도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을 둘러보면서 우리 역사의 큰 흐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강화역사박물관이에요. 통통 선생님과 함께 강화역사박물관으로 출발해 볼까요? 강화역사박물관이에요. 강화역사박물관에는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강화도의 변찰사를 알려주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야외의 고인돌 공원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무덤인 고인돌과 움집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강화도에서 발견된 유물이 들려주는 우리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물관 안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커다란 종이 보이죠? 이 종은 강화동종이에요. 강화동종은 조선시대 때 강화산성의 성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알려주던 종이에요. 강화산성에는 동문, 서문, 북문, 남문 4개의 문이 있었고 성 안에 종각이 있었어요. 종각에 달린 종을 쳐서 성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알려주었던 거예요. 강화산성의 성문은 4시에 열고 10시에 닫혔는데 열 때는 종을 33번 치고 닫을 때는 28번 쳤다고 해요. 종의 꼭대기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무엇이 있나요? 용 2마리가 좌우로 등을 맞대고 있죠? 2마리의 용은 종을 매달기 위한 고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비석은 선두포, 축원, 심할비예요. 축원은 둑을 쌓는다는 뜻이에요. 즉, 이 비석은 선두포라는 둑을 쌓은 것을 기념해 세운 비석이에요. 그렇다면 섬에서 둑을 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화도는 원래 지금의 지형이 아니었대요. 강화도가 원래의 지형에서 지금의 지형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간척사업 때문이에요. 간척사업이란 갯벌을 흙으로 메워 평지로 만드는 것을 뜻해요. 이러한 간척사업은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어요. 몽골이 쳐들어오자 임금님이 강화도로 피난왔다고 얘기했죠? 몽골이 언제 바다 건너 쳐들어올지 모르니 적을 막기 위해 성을 쌓아야 했어요. 그런데 성을 쌓으려고 보니까 강화도의 해안선이 들쭉날쭉한 거예요. 이렇게 해안선이 복잡하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안선이 복잡하면 쌓아야 하는 성 길이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지켜야 할 군인도 많아야 해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니 성 길이가 짧은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안선을 둑으로 막아 평지로 만든 뒤 방어성을 쌓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지키는 군인의 숫자도 적어지겠죠? 이것을 시작으로 강화도에서는 800년 동안 갯벌을 메우는 작업이 이어졌어요. 강화도의 지형 변화를 나타낸 지도를 보면 처음에는 비교적 메우기 쉬운 부분만 골라 간척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간척을 진행한 지역이 점점 넓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간척 사업으로 확보된 땅에서는 농사를 지어 식량을 확보했어요. 고려시대에 많은 인구가 강화도로 피난을 했다고 했죠? 간척지에 농사를 지어 얻은 식량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생활을 이어갔던 것이죠. 구석기 시대를 지나 신석기 시대에 들어서면 생활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신석기 시대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물이나 식량을 구하기 좋은 강가나 바닷가에 살게 되었어요. 이러한 농경생활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이어지는 청동기 시대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청동을 발견한 거예요. 청동은 구리, 주석, 아연 등을 섞어 만든 금속이에요. 청동을 이용하면 석기보다 더 단단하고 튼튼한 도구를 만들 수 있어 좋았어요. 청동기 시대 마을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높은 곳에 올라 마을 밖을 보는 아저씨가 있네요. 저 아저씨는 왜 높은 곳에 올라 마을 밖을 보는 걸까요? 아저씨의 손을 보니 창을 들고 있네요. 마을을 지키기 위해 보초를 서고 있나 봐요. 마을을 빙 두르고 있는 나무 울타리인 목책이 보이나요?
신석기 시대에는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모여 살았는데 청동기 시대에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언덕 위에 마을을 세우고 살았네요. 언덕 앞에는 마을을 빙 두르고 흐르는 물이 있죠? 저 물은 환우라고 부르는 건데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팠던 거예요. 이렇게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낮은 언덕 위에 마을을 세우고 마을 둘레에 목책과 환호를 설치했어요. 이것을 보니 청동기 시대에 전쟁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처럼 사람들은 청동으로 단단하고 튼튼한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되자 서로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 마을은 낮은 언덕에 위치해 있고 마을 둘레에 목책이나 환호를 설치해 두었던 거예요. 이제 강화도에 있던 청동기 시대 마을로 들어가 당시의 생활상을 좀 더 생생히 느껴볼 거예요. 머릿속으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을 한껏 펼치면서 청동기 시대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았는지 살펴볼까요? 여기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집이 보이네요. 청동기 시대에도 신석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움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집의 모양을 보니 어떤가요? 신석기 시대에 짓고 살았던 움집과 모양이 다르죠? 신석기 시대에는 바닥이 둥글고 지붕이 뾰족한 움집을 짓고 살았는데 청동기 시대에는 네모난 바닥에 지붕이 평평한 움집을 지었네요. 움집의 형태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청동기 시대 움집을 직접 살펴보면서 알아보기로 해요. 움집 앞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토기를 긋고 있네요.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토기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토기에 무늬가 없죠? 이런 토기를 민무늬 토기라고 불러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죠? 이때까지만 해도 토기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토기를 굽는 중에 갈라지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토기가 갈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늬를 넣었어요.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 오면 토기의 무늬가 사라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석기 시대 때보다 토기를 굽는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청동기 시대에는 다양한 도구를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청동을 발견했으니 청동으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를 만들었을 것 같죠? 그러나 청동기 시대에도 청동은 무척 귀한 물질이라서 대부분의 생활용품은 예전처럼 석기를 사용했어요. 사람들이 모여 도구를 만들고 있죠? 돌로 사냥 도구를 만드는 모습이네요. 그렇다면 청동으로는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청동으로는 칼이나 거울 등 무기나 장신구, 특별한 의식을 치를 때 사용하는 물건만 만들었어요.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청동으로 검을 만들고 있네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청동으로 검을 만드는지 볼까요? 청동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청동의 재료인 구리, 주석, 아연 등의 강석을 채취해야 해요. 채취된 강석은 일정한 크기의 알맹이로 부순 다음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해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에서 강석을 녹여야 해요. 이것이 온도를 높여주는 노라는 기구예요. 지금 보면 불 위에서 여러 가지 금속을 한 군데 넣고 녹여서 청동을 만들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청동을 거푸집에 부어요. 저것이 거푸집인데 꼭 붕어빵 틀 같죠? 거푸집의 모양에 따라 검이 되기도 하고 거울이 되기도 하고 방울이 되기도 해요. 청동으로
물건 하나를 만들기까지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죠. 그런데 잘못 만들어지거나 부러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이처럼 청동으로 물건을 만드는 것은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었던 데다가 청동 자체가 귀했기 때문에 아무나 청동으로 만든 물건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청동검은 누가 사용했던 걸까요? 이런 청동검은 마을이나 부족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즉 마을의 지배자나 족장이 사용했던 거예요. 맞아요. 신석기 시대에 마을을 이끌던 지도자가 청동기 시대에 이르면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배자로 바뀌었어요. 이제 청동기 시대의 먹거리에 대해 살펴볼까요? 신석기 시대에 이미 농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에도 농사로 식량을 확보했어요. 사람들이 농사 짓는 모습이 보이죠? 저 곡식은 무엇일까요? 저것은 벼예요. 신석기 시대에는 조나 수수 등의 곡식을 농사지어 먹었지만 청동기 시대부터는 본격적으로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것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반달형 돌칼이에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곡식을 멜 때 주로 반달형 돌칼을 이용했어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주로 돌낫을 이용했죠? 반달형 돌칼은 돌낫과 달리 나무 손잡이가 없어서 만들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훨씬 편리했어요.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같은 재료로 만든 도구라고 하더라도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반달형 돌칼을 보면 두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저 구멍은 곡식을 벨 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줄을 끼워 넣었던 자리예요. 또 사냥이나 채집 활동을 통해 먹을거리를 구하기도 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산속에 있는 동물을 사냥하고 있네요. 이 시기 사람들은 돌칼, 돌도끼, 창, 화살 등을 이용해 멧돼지 등의 짐승을 사냥해 먹었어요. 특히 강화도에 살던 당시 사람들은 넓은 갯벌에서 조개 등의 해산물을 채집하여 먹었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강화도에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이유 중 하나는 넓은 갯벌이었다고 말했던 것 기억하죠? 바로 이런 모습으로 갯벌에서 해산물을 구했을 거예요. 또 가까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기도 했을 거예요. 물고기를 잡을 때에는 그물줄을 그물에 매달아 사용했어요. 잡아온 물고기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물고기를 매달아 말리고 있네요. 이쪽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제사를 드리고 있네요. 사람들 앞에 세워진 커다란 돌은 무엇일까요? 저것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인 고인돌이에요.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에 지어졌던 지배자의 무덤이에요. 선생님이 고인돌은 지배자의 무덤이라고 했는데 현재 발견된 고인돌이 모두 지배자의 무덤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고인돌이 지배자의 무덤일까요? 지배자의 무덤이라고 생각되는 고인돌은 일단 크기가 커요. 그리고 고인돌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 청동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무덤을 지배자의 무덤으로 보고 있어요. 청동기 시대에도 청동은 무척 귀한 물질이라서 아무나 사용할 수 없었다고 얘기했던 것 기억하죠? 그러니 청동기를 함께 묻었다는 것은 그 무덤에 묻힌 사람이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해요. 그렇다면 이처럼 거대한 무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고인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인돌의 일반적인 형태는 두 개의 돌 위에 큰 돌을 얹어 만든 것이에요. 아래에 세우는 두 개의 돌을 고임돌, 위에 얹는 돌을 덮개돌,
빈 공간을 막기 위해 세우는 돌을 마금돌이라고 불러요. 고인돌을 만들 때에는 먼저 큰 바위를 알맞은 크기로 깨트려 고인돌의 각 부분에 해당되는 돌을 확보해요. 그런 다음 무덤을 만들 곳까지 돌을 끌고 와야 해요. 고인돌에 사용되는 돌은 엄청나게 크죠? 이렇게 큰 돌을 어떻게 옮겼을까요? 돌을 옮기는 사람들을 보니 돌 아래에 나무 기둥을 레일처럼 깔고 돌을 옮기네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돌을 옮기기 위해 앞에서 영차 당기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힘껏 밀어주는 사람도 있죠? 돌을 옮기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다음 고임돌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깊이로 땅에 구덩이를 파고 고임돌을 세워요. 여기 보면 여러 사람이 고임돌을 끌고 와서 파놓은 구덩이에 고임돌을 세우네요. 고임돌 2개를 세운 후에는 흙으로 고임돌 주변을 덮어 야트막한 언덕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다시 나무 기둥으로 만든 레일을 이용해 덮개돌을 언덕 위로 끌어올리고 있네요. 이렇게 고임돌 위에 덮개돌을 얹을 때 언덕을 이용하면 훨씬 편리하겠죠? 덮개돌을 얹은 후에는 고임돌 주변을 덮었던 흙을 다시 파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 고임돌 사이에 시신을 놓고 앞뒤에 마금돌을 세우면 마침내 고인돌이 완성되었어요. 고인돌 만드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니 어떤가요? 무덤을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었겠죠? 완성된 고인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제사를 지내고 있죠? 사람들 앞에 손을 하늘로 뻗고 기도를 올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 사람은 이 부족을 이끄는 족장님이에요. 청동은 무척 귀한 물건이라 아무나 가질 수 없다고 말했던 것 기억하죠? 그런데 저 아저씨는 귀한 청동 거울을 목에 걸고 있네요. 이것을 보면 저 사람이 족장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렇듯 청동기 시대의 지배자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임을 나타나기 위해 청동 거울을 목에 차고 다녔어요. 족장님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손에 무엇을 들고 있나요? 저것은 청동 방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새소리, 물소리 등의 자연의 소리만 듣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방울로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떨까요? 무척 놀라고 신기했겠죠? 당시 사람들은 청동 방울을 흔들어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 신이 듣고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땅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허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청동검을 차고 있죠? 왜 청동검을 허리에 차고 제사를 지냈을까요? 나는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허리에 청동검을 차고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선생님이 앞에서 청동기 시대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었죠? 이처럼 전쟁이 많이 일어나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부족보다 더 큰 단위인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청동기 시대에 나라가 생겨났어요. 그렇다면 한반도에 세워진 최초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고조선이에요.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단군이에요. 고려 충렬왕 때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을 세운 단군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삼국유사는 고조선과 단군에 관한 이야기를 최초로 기록한 책이에요.
강화도에는 만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만이산 정상에는 참성당이 있어요. 이것이 참성단 모형이에요. 참성단은 고조선을 세운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쌓았다고 전해지는 곳이에요. 참성단은 돌을 다듬어 쌓았는데 아래쪽 둥글게 쌓은 부분을 기단이라고 부르고 그 위에 네모 모양으로 쌓은 부분을 제단이라고 불러요. 즉 참성단은 둥근 기단 위에 네모 모양의 제단을 올려놓은 모습이죠. 이것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참성단은 조선시대까지 꾸준히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곳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에서 제사를 지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이산은 거룩한 산이라는 뜻으로 당시 사람들은 만이산을 하늘과 인연이 깊은 곳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반도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심으로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만이산에 참성단을 세우고 하늘에 제사를 올렸던 것이죠. 지도를 보면 한반도 북쪽에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이 몽골이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몽골 제국이라고 불렸어요. 당시 고려는 몽골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몽골은 고려에 많은 조공을 요구했어요. 몽골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했던 고려는 몽골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 중에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던 몽골 사신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것을 계기로 몽골은 고려를 침입했고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고종은 강화도로 피신해야 했어요. 고려와 몽골의 전쟁은 39년 동안이나 이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 고려의 수도는 강화도였어요. 이 시기 강화도는 강도라고 불리며 고려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어요. 이때 강화도에 세워진 궁궐과 가나 건물이 있던 자리가 고려 궁지예요. 고려는 초기에 문신 위주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무신들은 전투와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대우와 봉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생활이 무척 어려웠어요. 이러니 무신들의 불만이 무척 컸겠죠? 결국 무신들은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잡았어요. 이렇게 해서 무신들은 왕보다 높은 권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고려가 몽골을 피해 강화도로 천도한 시기에는 무신 중 최후라는 자가 최고 권력자였어요. 최후 권력의 중심지인 진양부는 왕이 거주하는 궁궐 못지않게 웅장했어요. 여기 그림을 보면 채색 비단으로 만든 무대에서 대규모 연회가 열리고 있죠? 몽골과 전쟁 중인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도 권력을 잡고 있던 세력은 이같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문화를 즐겼던 거예요. 왕실 세력과 무신들은 강화도로 몸을 피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본토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몽골은 본토에 남아있던 고려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수많은 고려 백성들이 몽골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어요. 또 집들이 불타고 농토도 황폐해져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본토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물론 강화도에 살고 있던 백성들도 무신들의 횡포에 심한 고통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림을 보니 왕과 무신들이 신나게 놀고 있죠?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이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은 무신들의 착취와 횡포에 몹시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려사 조료라는 책을 보면 무신들의 횡포로 인해 백성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그림 보니 왕과 무신들이 고려청자에 숨을 담아 마시고 있네요. 고려하면 고려청자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우리나라보다 청자를 먼저 만들기 시작한 건 송나라였어요.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 청자를 만들기 시작한 고려는 독자적으로 청자 제작 기술을 발전시켜 송나라 청자를 훌쩍 뛰어넘는 우수한 청자를 만들어냈어요.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에 홀딱 반한 송나라 사신이 고려의 비색은 천하제일이라고 인정할 만큼 고려 청자는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인정받았어요. 지금도 고려 청자의 비색을 그대로 재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시 고려의 청자 만드는 기술은 무척 뛰어났대요. 이렇게 뛰어난 고려 청자는 보통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고려의 귀족들만 사용했어요. 고려의 귀족들은 귀한 고려 청자를 대접이나 접시, 주전자로 사용한 것은 물론 심지어 불을 피우는 향로, 물이나 술을 따라 마시는 잔으로까지 사용했어요. 고려 청자의 전성기는 고려가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시기였어요. 본토에서는 백성들이 몽골군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데 강화도에서 왕과 귀족들은 화려한 고려 청자를 접시나 잔으로 사용하면서 사치스럽게 생활했던 거예요. 이것만 봐도 고려의 귀족들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지 알겠죠? 이런 지경이었으니 백성들의 원망이 점점 커졌어요. 그러자 왕실과 무신들은 백성의 불만과 원망을 잠재울 방법을 고민했어요. 고려 조정이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불교를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쳐야 한다며 부처님의 말씀을 경판에 새겨 대장경을 만들게 한 거예요. 대장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불경을 모두 모아 집대성한 것을 이르는 말이에요. 고려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몽골을 물리치자는 고려 조정의 결정에 따랐어요. 그래서 선원사에 대장도경을 설치하고 1236년부터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대장경을 만드는 데는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대장경이 바로 고려 대장경이에요. 고려 대장경은 팔만 대장경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다시 만든 대장경이란 뜻으로 제주 대장경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팔만 대장경에 대해서는 해인사편에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시간이 지나 조선시대에도 강화도는 매우 중요한 곳이었어요. 조선시대의 강화도는 수도 한양으로 문화와 물자가 드나드는 중요한 길목이었어요. 강화도는 세 개의 강이 서해로 흘러가는 지점에 위치한 섬이었죠. 세 강 중에서 한 강은 수도 한양을 통과하는 강이고 임진강은 한양 부근을 흐르는 강이에요. 따라서 한강이나 임진강으로 들어가는 배는 모두 강화도를 거쳐가야 했어요. 무엇보다도 강화도는 전국에서 걷는 세금을 한양으로 나르는 조은선이 반드시 거치는 곳이었어요. 전국에서 올라온 조은선은 강화도에 멈춰 물품을 점검한 후 한양으로 진입했어요. 이렇듯 조선시대의 강화도는 우리 경제에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던 곳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강화도는 군사적으로도 무척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강화도에 진, 보, 돈대 등 여러 군사시설을 설치했어요. 진가보는 군사상 중요한 위치에 설치하여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던 시설이었어요. 진은 강화해협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배치되었고 보는 강화도 해안가에 고르게 배치되었어요. 돈대는 평지보다 조금 높게 터를 만들고 곳곳에 총구멍을 설치해 적의 움직임을 살피는 기능을 하던 시설이에요. 말하자면 요즘의 초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같은 군사시설은 병자호란 이후 설치되기 시작하여 숙종 때 이르러
오진, 칠보, 53돈대가 완성되었어요. 19세기 후반 조선을 향하여 서양 세력들이 들어오자 수도의 입구를 지키고 있던 강화도는 조선과 서구 문명이 충돌하는 현장이 되었어요. 1866년 일어난 병인양요는 프랑스가 천주교 선교사에 대한 박해를 빌미로 조선에 쳐들어온 전쟁이었어요. 이때 프랑스군은 우리나라에서 외교장각 도서와 여러 문화재를 약탈해 갔어요. 그래서 조선인들은 서양에 대한 경계심과 반감을 더욱 크게 품게 되었어요. 1871년 일어난 신미양요는 미국이 조선에 쳐들어온 사건이에요. 흥선대원군은 두 차례에 걸친 서양의 침입 이후 침범하는 양이와 하친할 수 없다라는 글을 적어 척하비를 전국 곳곳에 세워놓았어요. 이것은 서양과의 통상을 거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알 수 있어요. 두 차례에 걸친 서양 세력과의 전쟁에도 꿋꿋하게 버텼던 조선은 1876년 결국 일본의 통상 요구를 받아들이게 돼요.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여 근대 국가로 발전한 일본은 서양 나라들처럼 자기 나라에서 생산한 물건을 조선에 팔아 이익을 취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조선 해안을 측량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군함 은효호를 이끌고 우리나라 해역에 나타났어요. 이때 은효호를 이끌던 함장 이노우에는 작은 배에 일본군 수십 명을 태우고 강화도 초지진으로 접근했어요. 해안 경비를 서고 있던 조선군은 예고도 없이 일본군 배가 나타나자 포격을 가했어요. 그러자 은효호는 기다렸다는 듯 조선 측에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을 은효 사건이라고 불러요. 은효 사건으로 인해 조선은 일본에 나라를 개방해야 했어요. 이때 일본의 나라의 문을 열면서 체결한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연무당 바깥의 모습이에요. 일본 군인들이 총을 들고 사만한 경기를 서고 있죠? 일본은 조약이 체결되는 연무당 바깥에 무장한 군인을 세워 경비를 서게 했을 뿐만 아니라 대포까지 동원해 조약 체결을 강요했어요. 설치되어 있는 대포를 보세요. 포를 쏘는 구멍이 어느 쪽을 향해 있나요? 연무당 안쪽으로 포구가 겨누어져 있죠? 이렇게 일본의 위협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강제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식 조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우리나라에게는 불리하고 일본에게만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일본의 강요로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뒤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견된 고인돌은 약 6만 개인데 그 중에서 4만 개가 한반도에서 발견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발견된 고인돌 중 3분의 2가 넘는 고인돌이 한반도에서 발견된 것이죠. 그러니 한반도를 고인돌 왕국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특히 강화도에서는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무려 157기의 고인돌이 발견되었어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부블리 고인돌 유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에요. 이곳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고인돌을 살펴보도록 해요. 이 고인돌은 한반도에서 발견된 고인돌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고인돌은 덮개돌 무게만 53톤에 이른다고 해요. 맞아요. 이 정도 크기의 돌을 옮기기 위해서는 성인 남자 500명 정도가 동원되어야 한다고 해요. 성인 남자 1명당
4-5명의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당시 이 지역에 적어도 3,000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다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즉, 청동기 시대의 이 부근에는 상당히 규모가 큰 마을이 있었다는 뜻이죠. 고인돌의 형태는 3가지로 나뉘어요. 지금 보이는 고인돌은 땅 위에 2개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덮개돌을 덮은 모양이죠. 이런 형태의 고인돌을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해요. 탁자식 고인돌의 경우 시신을 고인돌 사이 빈 공간에 두고 뼘목걸이를 함께 묻었어요. 그런 다음에는 앞뒤에 마금돌을 놓아 무덤을 완전히 막았어요. 지금은 마금돌이 사라진 상태여서 무덤방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또 어떤 형태의 고인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탁자식 고인돌과 생김새는 똑같은데 아래에 놓은 고인돌의 길이가 짧은 고인돌도 있어요. 고인돌이 짧고 덮개돌이 얹혀진 형태의 고인돌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무엇처럼 생겼나요? 바둑판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고인돌을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해요. 바둑판식 고인돌의 경우에는 탁자식 고인돌과 달리 무덤방이 지하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고인돌이 없고 덮개돌만 있는 고인돌이 있어요. 이러한 형태의 고인돌을 개석식 고인돌이라고 불러요. 개석식 고인돌의 경우에도 바둑판식 고인돌과 마찬가지로 무덤방이 지하에 있어요. 이런 고인돌은 우리에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머나먼 과거의 역사를 알려주는 중요한 문화유적이에요. 고인돌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해요. 요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무덤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대부분 흙으로 만들어졌죠? 흙은 돌보다 나르기도 쉽고 무덤을 짓기에도 편리해요. 그런데 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무덤을 짓는데 돌을 사용했을까요? 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물질이에요. 흙은 눈이나 비, 바람을 맞으면 휩쓸려 사라지거나 허물어지는 데 반해 돌은 눈과 비, 바람 같은 자연현상에도 오랫동안 끄덕없이 버틸 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돌을 무덤에 사용한 것을 보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무덤을 돌로 지은 것이 아닐까요? 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두려워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무덤에 돌을 사용했던 건지도 몰라요.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고인돌은 대부분 지배자의 무덤이라고 했죠? 흙을 나르는 것보다 돌을 나르는 것이 훨씬 어렵고 흙무덤보다 고인돌 같은 무덤을 지을 때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 지배자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동원해야 지을 수 있는 무덤, 다른 사람들이 쉽게 다룰 수 없는 재료를 사용한 무덤을 짓는 것이 좋겠죠? 그런 이유로 무덤에 돌을 사용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처럼 고인돌을 살펴보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나 믿음, 사회와 생활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역사는 지나간 시간의 자취를 통해 그 시대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질문이에요. 고인돌은 무엇일까? 누가 왜 지었을까? 왜 이렇게 크게 지었지? 이렇게 큰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할까? 왜 하필 이곳에 지었을까?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스스로 답을 추론해보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 밝혀진 것이죠.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 고인돌을 살펴보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보면 역사를 훨씬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각이 통통 자라나게 될 거예요. 우리 청동기 시대 마을의 모형을 살펴볼 때 청동기 시대의 음식도 살펴보았죠? 그때 선생님이 신석기 시대 음식과 청동기 시대 음식의 형태가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실제로
움집을 살펴보면서 알아보자고 했던 것 기억나죠? 지금부터 청동기 시대 움집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지금 보이는 곳이 움집의 내부예요. 움집이 세워진 바닥을 한번 보세요. 움집의 바닥이 평평하죠? 그런데 신석기 시대 움집의 바닥은 움푹 파여 있어요. 신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큰 나무를 자를 도구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벽을 만들 수 없었어요. 대신 땅을 파서 움집을 지어 벽의 역할을 하도록 했죠.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면 기둥과 짚을 이용하여 벽체를 세웠어요. 그러니 땅을 파고 집을 지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만큼 도구와 기술이 발전했다는 뜻이에요. 또 어떤 점이 다른가요? 바닥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 신석기 시대의 움집은 대개 바닥이 둥근 모양이었는데 청동기 시대의 움집은 직사각형이네요. 이렇게 집터의 모양이 바뀐 건 역시 벽체를 세울 수 있게 되면서 생긴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신석기 시대의 움집에는 하덕이 중앙에 있었는데 청동기 시대에는 모서리 부분이 구석으로 옮겨졌다는 차이점도 있어요. 지금까지 강화 역사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우리 역사의 큰 흐름을 알아보았어요. 또 부근리 고인돌을 통해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모습, 당시 사회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문화유산을 직접 보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는 방법으로 역사를 배워보니 어떤가요? 생각이 통통 자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다음 시간에는 통통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 현장으로 즐겁고 유익한 답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